여러분, 잠시 손에 든 휴대폰을 내려놓기 전에 단 하나만 떠올려 보시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노후 자산은 거대한 사기나 무리한 투자가 아니라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한 가지 습관 때문에 모래알처럼 흘러나가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큰돈은 눈에 보이지만 정작 진짜로 무서운 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작은 균열입니다. 댐이 무너지는 건 거대한 폭탄 때문이 아니라 손톱만 한 틈새에서 시작된다는 옛 격언처럼 당신의 노후도 결코 한 방의 큰 사고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밤 저는 한평생 교단에 서서 수천 명의 인생을 가까이 들여다본 경험을 바탕으로 그 보이지 않는 틈을 메우는 5가지 단단한 원칙에 대해 이야기 드리려 합니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고 방 안의 공기는 차분히 가라앉아 있네요. 이 고요함이 부디 여러분의 마음에도 천천히 스며들길 바라며 편히 자리 잡으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살며시 눌러주세요. 물론 제 이야기가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그리고 댓글창에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몇 시에 듣고 계신지 살짝 남겨주시면 저도 밤잠을 설쳐가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사연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불을 끄고 잔잔한 백색 소음으로 선풍기 한 대쯤 돌려두셔도 좋습니다. 자, 함께 오늘 밤의 여정을 시작해볼까요? 제가 한 세기 가까이 살면서 확실하게 깨달은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돈은 결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은 다시 벌면 되지 하고 가볍게 말하지만 저는 오히려 돈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가장 정직하게 보여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몸을 움직이고 땀을 흘리면 돈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활기차고 역동적인 에너지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중년을 지나 노년에 접어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노력을 해도 돈이 모이지 않고 오히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새어나가는 순간이 자주 찾아옵니다. 그때 사람들은 흔히 경제 탓을 하고 정부를 탓하며 세상이 나빠졌다고 한탄합니다. 혹은 그저 운이 없다고 치부해버리죠. 물론 시대의 거대한 흐름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랜 세월 교육자로 살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상담하며 지켜본 결과는 조금 다릅니다. 돈이 모이는 사람은 큰 결심을 하기 전에 아주 작고 사소한 습관부터 다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습관 안에 이미 그 사람의 운이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처음 듣는 분께는 시대착오적으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남에게 절대 주면 안 되는 물건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이거 미신 아니냐, 나눔은 미덕 아니냐 하고 묻는 분도 분명 계실 겁니다. 저는 결코 나눔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눔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러나 나눔에도 반드시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 경계 없는 친절은 상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삶의 기둥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켜본 수많은 인생의 곡선 중에서 너무 쉽게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남의 요구에 무조건 응하던 분들이 노후에 마음이 무너지고 생활이 극도로 불안해지는 경우를 정말 자주 보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건을 아무렇게나 넘기는 태도는 결국 자기 삶의 중심조차 아무렇게나 남에게 넘기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학술적으로도 소유물 애착 효과라는 개념이 있듯이 인간은 매일 만지는 대상에 자신의 자아를 투영합니다. 매일 쓰는 물건에 마음이 스며들고 그 마음이 생활 습관을 바꾸며 그 습관이 결국 당신의 경제적 운명을 결정합니다. 작은 것을 지킬 줄 아는 사람만이 큰 재산도 지킬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만이 결국 남을 실질적으로 도울 힘도 갖게 되는 법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반드시 조심해야 할 물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속옷입니다. 어떤 분은 교수님, 속옷이 무슨 돈과 상관이냐며 실소를 터뜨리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수많은 상담 사례를 통해 사람의 삶이 어디서부터 균열이 시작되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속옷은 사소해 보이지만 당신의 몸에 가장 밀착된 물건입니다. 몸에 가까운 것은 마음에도 가깝고 마음에 가까운 것은 결국 생활의 질서를 만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속옷은 단지 가공된 천 조각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를 치열하게 살아내며 흘리는 땀과 체온, 피로, 그리고 입 밖으로 내지 못한 수만 가지 감정이 가장 먼저 스며드는 필터와도 같습니다. 젊을 때는 그저 위생의 문제로 여기기 쉽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은 곧 삶의 기반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기반이 약해지면 마음도 흐물흐물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면 판단이 흐려지며 판단이 흐려지면 결국 돈이 새어나가는 쪽으로 선택을 내리게 됩니다. 이 연결고리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벼운 농담 하나 할까요? 요즘 중고거래 앱에 한 번만 입은 행운의 속옷이라며 올라오는 글이 있다면 그건 나눔이 아니라 생화학 테러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 걸 사고 파는 행위 자체가 이미 자신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 교단에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옷을 물려주는 일은 흔했습니다. 그 가난한 마음들이 서로를 보듬는 풍경은 참 아름다웠지만 저는 그때도 딱 하나만큼은 엄격히 가르쳤습니다. 몸에 직접 닿는 것은 절대 나누지 마라. 특히 속옷은 반드시 새 것으로만 주고받아라. 위생도 위생이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자기 경계를 배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기준 없는 나눔은 결국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습관이 되고 맙니다. 누군가 딱 한 번밖에 안 입었는데 아까우니까 줄게라고 한다면 정중히 거절하십시오. 한 번이라도 당신의 몸의 일부처럼 쓰인 물건은 이미 당신의 심리적 영역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영역을 자꾸 타인에게 내어주는 사람은 결국 인간관계에서도 돈 거래에서도 거절을 못하고 휘둘리게 됩니다. 노후의 가장 위험한 독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누군가의 무리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빌려달라는 돈에 안 된다 말하지 못하며 괜찮아,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스스로를 속이다 결국 마음도 지갑도 너덜너덜해집니다. 그러니 오늘 밤 원칙 하나를 세우십시오. 속옷은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속옷을 선물하고 싶다면 반드시 백화점에 가서 정성스럽게 포장된 새 제품을 사서 주십시오. 그것은 인색함이 아니라 당신과 상대 사이에 품격 있는 질서를 지키는 일입니다. 제 학생 한 명이 교수님, 그럼 양말은요? 하고 묻길래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무좀까지 나누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새 것으로 사주렴.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것이 인생의 진리입니다. 가장 깊숙한 곳을 지키는 힘에서부터 당신의 노후 자금은 단단하게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시선을 주방으로 옮겨봅시다. 부엌은 한 집안의 생명력이 잉태되는 곳이자 그 집안의 경제적 기류가 가장 선명하게 흐르는 장소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절대 함부로 나누어선 안 될 물건은 바로 칼과 이가 나간 그릇입니다. 멀쩡한 칼을 이웃이 필요하다는데 주는 게 왜 문제냐 하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칼은 단순한 요리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자르고 나누는 날이며 한 사람이 칼을 다루는 태도에는 그가 삶을 대하는 방식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저는 칼을 볼 때마다 우리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말의 날을 떠올립니다. 사람은 무딘 칼보다 서슬퍼런 말 한마디에 더 깊이, 더 오래 다치기 마련이니까요. 주방에서 칼을 조심스럽게 다루듯 우리 삶에서도 날카로운 감정과 말을 함부로 흘려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칼을 남에게 그냥 준다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칼에 맺힌 당신의 기운과 책임까지 함께 넘기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사소한 잡지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서구권이나 동양 일부 문화권에서는 칼을 선물할 때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에게 아주 작은 동전 한 입을 건네야 한다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칼이 두 사람 사이의 우정을 베어버리지 않도록 적은 금액이라도 지불해 거래의 형식을 갖추는 것이죠. 제 친구 하나가 명품 식칼 세트를 주길래 제가 1,000원짜리 한 장을 건넸더니 그 뒤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아마 제 우정의 가치가 1,000원밖에 안 된다고 생각했거나 그 칼로 제 연락처를 베어버린 모양입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바로 이것이 경계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미신을 믿지 않으시는 분이라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쓰던 손때 묻은 날카로운 물건을 타인에게 건넸을 때 만약 상대가 그 칼에 다치기라도 한다면 그 심리적 책임감은 고스란히 당신의 몫이 됩니다. 정리는 곧 질서이고 질서는 곧 재정적 안정입니다. 칼처럼 위험하고 날카로운 물건을 깔끔하게 정리할 줄 아는 사람이 자신의 돈 흐름도 정교하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아직 쓸만하니까 이웃 줘야지 하는 생각은 나눔의 미덕처럼 보이지만 실은 버리는 수고를 남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친절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가 나간 그릇이나 금이 간 주방용품들입니다. 우리는 매일 그릇에 음식을 담아 입으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릇에 이가 나갔다는 것, 미세하게 금이 갔다는 것은 그 물건이 이미 제 기능을 잃었고 완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깨진 그릇을 계속 식탁에 올리는 행위는 우리 무의식에 아주 위험한 신호를 보냅니다. 바로 불완전함과 결핍을 정상으로 받아들이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죠. 작은 이가 나간 것을 참고 쓰고 미세한 금을 못 본 척 넘기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소한 방치가 쌓이면 언젠가 닥칠 거대한 경제적 손실 앞에서도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노후의 가장 무서운 적은 한 번의 거대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생활 속 작은 누수를 방치하는 태도입니다. 구멍난 독에 물을 부으면서 언젠가는 차겠지 하고 믿는 낙천적인 무지함이 바로 당신을 가난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제가 한 번은 점잖은 노부부의 집에 초대받은 적이 있습니다. 집은 검소했고 부부는 인자했지만 밥상에는 여기저기 이가 나간 그릇들이 놓여 있더군요. 조심스레 이제 그만 놓아주시는 게 어떻겠냐고 권했더니 아직 멀쩡한데 아깝다며 허허 웃으시더이다. 그런데 몇 년 뒤 들려온 소식은 참담했습니다. 그 어른들이 지인의 보증을 서주고 사소한 사기를 연달아 당하며 노후 자금의 절반 이상을 잃으셨다는 겁니다. 그릇 하나가 모든 불행의 원인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깨진 것을 보고도 고치거나 버리지 못하는 그 유약한 마음과 흐릿한 판단력이 결국 큰돈이 새는 구멍을 방치하게 만들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 농담을 던져볼까요? 비싼 레스토랑에서 이가 나간 접시에 파스타를 내놓으면 빈티지 감성이라 부르지만 우리 집 식탁에서 그러면 그건 그냥 빈티입니다. 남에게 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한테는 필요 없지만 너는 쓸 수 있을 거야 하며 깨진 그릇을 건네는 것은 상대방의 집안에 나의 가난한 기운과 불안정한 질서를 배달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옛 어른들은 그릇이 깨지면 복도 나간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겁주기가 아니라 삶의 철학입니다. 깨진 것을 정리할 줄 아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돈에서도 불필요한 손실을 즉각 차단할 줄 압니다. 버리면 낭비 아닌가요? 묻지 마십시오. 저는 낭비를 권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를 권하는 것입니다. 비우지 못하면 채울 수 없고 썩은 물을 퍼내지 않으면 새 물을 담을 수 없습니다. 돈의 흐름도 똑같습니다. 누군가를 정말 돕고 싶다면 정갈한 새 그릇 세트를 사서 선물하십시오. 그것이 상대를 진정으로 대우하는 방식이며 동시에 당신 삶의 풍요를 부르는 행위입니다. 칼과 그릇에 세워진 당신만의 엄격한 기준이 노후를 지탱하는 든든한 대들보가 될 것입니다. 이제 부엌의 가장 은밀하고 상징적인 구역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절대 무심코 남에게 넘겨서는 안 될 물건은 바로 밥솥과 쌀통, 그리고 밥그릇입니다. 교수님, 요즘 누가 밥 못 먹어 죽나요?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한 세기를 살며 지켜본 바에 따르면 부엌의 주인이 밥솥을 대하는 태도가 곧 그 집안의 재물장부를 결정합니다. 부엌은 단순히 요리하고 설거지하는 노동의 장소가 아니라 한 가정의 생존 에너지가 집약되는 성소와 같은 공간입니다. 가족이 밖에서 얻은 상처를 치유하고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는 곳이죠. 그러니 부엌에서 쓰이는 물건들은 단순한 가전이나 식기가 아니라 그 집안의 안녕과 풍요를 지탱하는 정신적 지주입니다. 쉽게 말해 밥솥이 든든해야 마음도 든든하고 그래야 돈도 새지 않습니다. 잠깐 잡지식 하나를 던져볼까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 집안의 비자금을 어디에 숨겼을까요? 벽장 밑이 아닙니다. 가장 흔하면서도 상징적인 장소는 바로 쌀통이었습니다. 쌀통 바닥에 비단 주머니를 묻어두거나 금부치를 넣어 두기도 했지요. 쌀이 곧 돈이고 쌀통이 곧 금고였던 시절의 유산입니다. 요즘 저탄고지 다이어트로 쌀을 공공의 적처럼 취급하는 분도 계시지만 적어도 운의 관점에서 쌀은 여전히 부의 결정체입니다. 쓰던 밥솥, 이웃집 할머니 드려도 되지요? 같은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밥솥은 집안의 리듬을 만드는 엔진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 칙칙폭폭김을 내뿜으며 구수한 향기를 퍼뜨리는 그 행위가 가정의 질서를 부여합니다. 이 물건을 그냥 남에게 준다는 것은 당신 집안의 시간과 질서를 통째로 넘기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노후에는 집안의 리듬이 곧 건강이고 그 건강이 재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밥솥이 고장나서 식사 리듬이 깨지는 순간 외식이 늘고 지출이 불규칙해지며 마음은 조급해집니다. 이 사소한 균열이 결국 큰 재정적 손실로 이어지는 것이죠. 인간은 상징에 지배받는 동물입니다. 결혼 반지가 단순한 금속 고리가 아니듯 밥솥은 단순한 취사 도구가 아닙니다. 밥솥은 집안의 얼굴이고 쌀통은 집안의 곳간입니다. 쌀통에 쌀이 가득 차 있는 풍경을 볼 때 느껴지는 그 근원적인 안도감을 기억하시나요? 내일 먹을 밥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 뇌에 너는 안전하다. 그러니 무리한 도박이나 충동적 선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상징적 물건들을 안 쓰니까 가져가세요 하고 덥석 내어주는 순간 당신의 무의식은 나의 생존 기반은 가볍게 여겨도 된다는 위험한 메시지를 학습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평생 알뜰하게 살아 건물까지 세우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꼬이고 사소한 소송에 휘말려 재산이 깎여 나가기 시작했죠. 이야기를 깊이 나눠보니
이사를 하면서 평생 자신을 먹여 살렸던 오래된 무쇠 가마솥과 쌀통을 남에게 공짜로 줘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고 반문하시겠지만 그 뒤로 그분의 마음속엔 알 수 없는 허전함이 자리 잡았고 그 허전함을 메우려 무리한 투자를 감행하다 사달이 난 것이었습니다. 마음의 구멍은 반드시 지갑의 구멍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농담을 해볼까요? 요즘 신혼부부들이 가장 먼저 사는 가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로봇 청소기와 식기세척기, 그리고 건조기라더군요. 이른바 삼신할미 가전이라 불린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진짜 신은 여전히 밥솥입니다. 청소 안 한다고 굶어 죽지는 않지만 밥을 안 먹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밥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밥그릇은 매일 당신의 입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통로이며 잘 풀리던 시절 기분 좋게 식사하던 그 그릇에는 당신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생활력이 묻어 있습니다. 그걸 남에게 주는 것은 당신의 성공 방정식을 공짜로 넘기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누군가를 돕고 싶다면 세련된 디자인의 새 밥그릇 세트를 사주십시오. 새 것은 축복이고 헌 것은 흔적입니다. 축복은 나누되 당신의 흔적까지 넘겨주지는 마십시오. 만약 어쩔 수 없이 나눠야 할 상황이라면 저는 교환의 미학을 제안합니다. 절대 그냥 주지 마십시오. 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시거나 상대가 키우는 화분 하나, 따뜻한 양말 한 켤레라도 받으세요. 이는 인색한 장사가 아니라 서로의 경계를 지켜주는 고도의 심리적 장치입니다. 공짜로 받는 사람은 무의식 중에 당신을 만만하게 여기거나 채무감을 느끼게 되고 공짜로 주는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게 됩니다. 공평한 교환이 일어날 때 그 물건은 폐기물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자산으로 거듭납니다. 밥솥의 경고를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생존 도구를 사소하게 여기는 것이 곧 당신의 노후 자금을 사소하게 여기는 길입니다. 주방의 따스한 온기를 뒤로하고 이제 우리는 집안에서 가장 차갑고도 단호한 경계선인 현관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절대 그 기운을 남과 나누지 말아야 할 물건은 바로 소금과 소금을 담는 단지입니다. 소금이라니 너무 흔해서 실망하셨나요? 하지만 가장 흔한 것이야말로 삶의 뼈대를 이룹니다. 밥이 그렇고 물이 그렇고 우리가 숨쉬는 공기가 그렇듯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불안의 파도를 만납니다. 젊을 때는 무한 경쟁이 불안의 실체이고 중년에는 가족에 대한 책임이 어깨를 짓누르며 노년에는 건강과 고독이라는 그림자가 우리를 위협합니다. 불안이 커질수록 사람은 자꾸 복잡하고 거창한 해결책을 찾아 헤맵니다. 대단한 투자 비법이나 은밀한 고급 정보를 쫓아다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거친 불안을 잠재우는 힘은 늘 단순함으로 돌아옵니다. 규칙적인 식사, 정돈된 잠자리,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습관. 소금은 바로 그 단순함의 극치이자 우리 삶의 변질을 막아주는 상징입니다. 잡지식 하나 던져볼까요? 로마 시대 병사들이 월급을 소금으로 받았다는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샐러리, 샐러리. 나는 단어의 어원이 소금을 뜻하는 살, 셀에서 왔지요. 말 그대로 소금이 곧 돈이었던 시대였습니다. 요즘 월급을 소금 포대로 받았다간 당장 노동청에 신고당할 일이지만 적어도 가치의 측면에서 소금은 변하지 않는 본질을 상징합니다. 제 친구 하나는 소금이 돈이라며 하고는 소금물을 잔뜩 마셔서 몸무게를 불려 대출을 더 받겠다고 하더군요. 첫 번째 농담입니다. 고혈압만 얻고 끝났으니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소금은 음식의 맛을 돋우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음식이 상하지 않게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소금은 살리는 기능과 지키는 기능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저는 여기서 노후 자산관리의 대원칙을 배웁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수익률을 높이는 더하기 능력이 아니라 가진 것을 썩지 않게 보존하는 지키기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집안에 지킬 것이 있고 그 보관 상태가 안전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불안이 줄어듭니다. 불안이 줄면 판단이 맑아지고 판단이 맑아지면 충동적 지출이 억제되며 결국 재정이 안정되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쉽게 말해 현관에 깨끗한 소금 단지 하나 두는 작은 행동이 우리 뇌에 잠깐 돈 쓰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하고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셈입니다. 현관은 집의 경계이며 외부 세계와 내부 자아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 경계가 흐트러진 집은 돈도 사람도 무질서하게 드나듭니다. 어수선하고 신발이 짝을 잃은 채 굴러다니며 정체 모를 택배 상자가 쌓여 있는 집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 집은 마음의 필터가 망가진 것과 같습니다. 마음이 어수선하면 지출도 어수선해집니다. 저는 상담을 청하는 분에게 재무제표보다 먼저 현관 사진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현관이 지저분한데 통장 잔고가 넉넉한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깨끗하게 닦인 소금 단지를 현관에 두는 행위는 이 선을 넘어서는 부정한 기운과 낭비의 습관은 들어올 수 없다는 스스로에 대한 엄중한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소금을 남에게 쉽게 나누어 준다? 물론 조미료가 떨어졌다며 이웃이 한 줌 빌려가는 정도야 이웃 사촌의 정이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신이 집안의 경계를 세우기 위해 특별히 마음을 담아 관리하던 그 소금을 뜻합니다. 당신의 삶이 흔들리고 재정이 불안할 때 집안의 기운을 정돈하던 핵심적인 상징물을 타인에게 쉽게 넘기지 마십시오. 내가 흔들릴 때는 먼저 내 울타리를 단단히 고쳐매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가 무너지면서 남을 돕는 것은 나눔이 아니라 동반 침몰에 가깝습니다. 경계가 세워진 뒤에야 비로소 건강한 나눔도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 농담입니다. 보기 싫은 원수가 집 앞에 찾아왔을 때 소금을 뿌리는 풍습이 있지요. 그건 소금 값이 아까워서라도 그 사람을 다시 보고 싶지 않다는 강력한 경제적 의사표시인 셈입니다. 소금 값이 계속 오르는 요즘 같은 시대엔 소금 대신 설탕을 뿌리세요. 단맛에 취해 기분 좋게 돌아갈지도 모르니까요. 물론 개미가 꼬이는 건 책임 못 집니다. 옛 어른들은 왜 소금을 주기적으로 갈아주라고 했을까요? 소금은 습기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집안의 환기가 안 되고 어수선하며 마음이 탁해지면 소금도 금방 눅눅해지고 빛을 잃습니다. 소금을 갈아주는 행위는 단순히 낡은 물건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내 삶을 다시 새롭고 맑게 정리하겠다는 매일의 결단입니다. 이 작은 선언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결국 운명을 바꿉니다. 누군가 정말 소금이 필요하다면 새 포대를 사서 선물하십시오. 당신의 단지 속, 손때와 마음이 묻은 소금을 덜어주는 대신 말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소금 같은 경계가 필요합니다. 돈이 새는 가장 큰 구멍은 관계의 경계가 무너질 때 생깁니다. 무리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공짜로 시간을 내어주고 감정의 쓰레기통 역할을 자처하다 보면 결국 당신의 재정도 마음도 텅 비어버립니다. 현관에 소금을 두는 습관은 당신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안과 밖을 구분하라. 남과 나를 구분하라. 당신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단호해져라. 세 번째 농담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핑크솔트나
블랙 솔트 같은 비싼 소금을 현관에 두면 돈이 더 많이 들어올까요? 아닙니다. 그건 도둑만 더 부를 뿐입니다. 비싼 소금은 식탁 위에 양보하시고 현관에는 가장 기본적이고 깨끗한 천일염이면 충분합니다. 본질은 가격이 아니라 당신이 세운 경계의 강도이니까요. 이제 우리는 집안의 가장 깊숙한 곳, 당신의 추억과 성취가 켜켜이 쌓인 내밀한 공간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5번째 주제는 당신의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갉아먹는 죽은 물건과 당신의 자부심이 담긴 성취의 상징들입니다. 사실 많은 분이 마음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차마 손을 대지 못하는 영역이지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노후의 삶을 무겁게 만드는 것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리되지 않은 과거의 잔재들 때문입니다. 정리가 안 되면 마음이 정체되고, 마음이 정체되면 생활이 빠지며 결국 돈의 흐름도 꽉 막혀버리고 맙니다. 먼저 죽은 물건. 대표적인 것이 조화, 마른 꽃, 시든 식물입니다. 꽃은 본래 살아있는 생명력의 상징이지요. 그런데 생기를 잃은 꽃을 집안에 오래 두는 것은 무의식에 아주 어두운 메시지를 보냅니다. 많은 분이 장식인데 어떠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장식이야말로 우리 마음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시각 자극입니다. 집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말라 비틀어진 식물이라면 당신의 뇌는 이 집은 성장이 멈췄고 생기가 고갈됐다고 판단합니다. 이 메시지는 자기도 모르게 몸을 무겁게 하고 의욕을 떨어뜨리며 생활의 리듬을 느릿느릿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 농담입니다. 거실에 다 죽어가는 선인장을 두고 포스트 아포칼립스 현대 미술이라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제가 보기엔 예술이 아니라 그냥 게으름의 묘지입니다. 가시만 남은 선인장이 당신의 재물운을 콕콕 찌르고 있다고 생각하면 당장 치우고 싶어지실 겁니다. 잡지식을 덧붙이자면 고대 이집트에서는 시든 꽃을 집안에 두는 것을 시간의 정지로 여겨 금기시했다고 합니다. 흐르지 않는 시간은 곧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쉽게 말해 죽은 물건을 붙잡고 있는 행위가 당신의 정신적 에너지를 무질서하게 소모해 결국 현실적인 판단력까지 흐리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것을 살리는 일이 곧 당신의 삶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니 시든 식물은 미련 없이 처리하십시오. 비정한 버림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들어올 자리를 마련하는 거룩한 비움입니다. 다음은 당신의 성취와 휴식이 담긴 물건들, 즉 지갑과 가방, 그리고 침대와 매트리스입니다. 이 물건들은 당신이 인생의 황금기를 어떻게 지나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에너지를 충전해왔는지를 상징합니다. 특히 지갑은 단순히 돈을 넣는 도구가 아니라 당신의 사회적 신뢰와 경제적 자부심을 담는 그릇입니다. 교수님, 제가 가장 잘 나가던 시절 쓰던 지갑인데 자식한테 물려주면 그 좋은 기운이 전해지지 않을까요?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음은 참 가상하지만 저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운이나 기운은 물건으로 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로 전수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성공이 묻은 낡은 지갑을 준다고 자식이 부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지갑을 내어준 뒤 당신 마음속에 생기는 미세한 허전함이 진짜 문제입니다. 그 허전함은 당신을 위축되게 만들고 위축된 마음은 노후의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두 번째 농담입니다. 어느 분이 조카에게 행운의 지갑이라며 쓰던 걸 줬더니 조카가 지갑 구석에서 10년 전 콩나물 산 영수증을 발견하고는 고모, 성공 비결이 콩나물 깎는 거였어요. 하고 물었답니다.
이것이 바로 물건에 묻은 구차한 흔적의 정체입니다. 지갑과 가방은 당신 인생의 한 구간을 함께한 동반자로 예우하시고, 선물하고 싶다면 반드시 백화점에 가서 반짝이는 새 제품을 사주십시오. 새 것은 축복이고, 헌 것은 정리해야 할 추억입니다. 침대와 매트리스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노후의 건강은 곧 잠자리에서 결정되고, 건강이 무너지면 병원비로 노후 자금이 무섭게 빠져나갑니다. 매트리스는 당신의 가장 깊은 피로와 눈물, 그리고 회복의 기운이 축적된 장소입니다. 이걸 남에게 준다는 것은 당신의 휴식처를 통째로 넘기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를 돕고 싶다면 그 사람이 자신에게 맞는 새 매트리스를 살 수 있도록 현금을 보태주거나 상품권을 선물하십시오. 그것이 주는 사람의 품격과 받는 사람의 자존감을 동시에 지키는 길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버림으로써 얻고, 어리석은 자는 쥐고 있음으로써 잃는다는 옛격언이 있습니다. 노후의 진짜 힘은 선택에서 나옵니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보낼지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이 돈도 관계도 주도할 수 있습니다. 파손된 물건들, 이를테면 금이 간 액자, 고장난 시계, 손잡이가 부러진 가방 같은 것들을 언젠가 고치겠지 하며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 언젠가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그 물건들은 볼 때마다 당신에게 미세한 스트레스를 주고, 그 짜증이 쌓여 당신의 말을 거칠게 만들며 결국 인복까지 쫓아냅니다. 인복이 없으면 재물복도 따라오지 않는 법입니다. 마지막 농담입니다. 노후의 가장 멋진 어른이 되는 법은 무엇일까요? 재산 목록을 엑셀로 정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물건이 하나도 없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자기도 다 알지 못하는 물건 더미에 둘러싸여 사는 것은 물건의 노예가 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 밤 당장 집안을 둘러보며 죽은 물건 하나, 망가진 물건 하나를 정리해 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막혔던 울로를 뚫어주는 기적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의 템포를 조금 늦춰보겠습니다. 깊어가는 밤, 제 목소리가 여러분의 방 안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으면 좋겠네요. 오늘 우리는 참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속옷에서 시작해 칼과 그릇, 밥솥과 쌀통, 소금 단지, 그리고 지갑과 매트리스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무심코 남에게 내주었던 것들이 사실은 우리 삶을 지탱하던 소중한 경계였음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마음속에 그 단단한 울타리를 세울 시간입니다. 거절이 미안해서 혹은 정 때문에 당신의 소중한 기둥을 뽑아주지 마세요. 당신이 단단하게 서 있어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 그늘 아래 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숨소리에 집중해 보세요. 들이마시고 내뱉고 당신의 집 안 구석구석에 쌓여 있던 낡고 무거운 기운들이 이 숨과 함께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당신의 방은 조금 더 맑아져 있을 것이고 당신의 판단은 조금 더 예리해져 있을 것입니다. 돈은 결국 정돈된 마음을 따라 흐릅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해왔고 이제 지키는 법을 알았으니 당신의 노후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풍요로울 것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이제 완벽하게 정돈된 느낌이 드네요.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마음의 서랍 속에 차곡차곡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가볍고 더 품격 있는 하루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을 괴롭히던 모든 걱정은 저먼 어둠 속으로 페이드아웃하듯 사라집니다. 당신의 꿈속에는 맑은 물이 흐르고 황금빛 곡식이 가득한 평화로운 풍경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이 고요함 속에서 깊은 휴식을 취하세요. 당신은 참으로 소중한 사람입니다.